다음에 이것은 충주의 그 김생사라고 금감면의 김생사라는 절터인데 저 맨 그 안쪽으로 보이는 데가 바로 강가입니다. 남한강의 강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사를 할 때 이쪽 뒤로 보면 뒤편에 보면 굉장히 넓은 평탄대지가 많은데 왜 이렇게 물가 쪽으로 저렇게 강이 범람할 텐데 저렇게 물가에다가 절을 세우느냐 이런 의문도 가져봤죠. 근데 이제 그 동국여지 승남 같은 기록에 보면 이 김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그 4대 명필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스님이자 명필가였죠. 김생, 뭐 탄현, 뭐 최후 이렇게 명필가들인데 그 김생이 여기서 그 거처를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그 학생들, 학동들을 가리키는데 개울물에 소리치는 게 시끄러워서 여기다 축대를 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댐이 만들어져서 그 축대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결국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강 안쪽에 보면 안에 보면 한 200여 미터 이상 되는 그 자연석 고루 쌓기 수법으로 쭉 축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축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조사하고 중앙탑 일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물이 쏜살같이 내려와요. 그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이 벽을 쌓았다는 건 이 물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순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이 순물이 이 벽에 와서 한번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방향을 틀게 되겠죠. 이렇게 틀게. 그 틀게 돼서 다시 이제 어디 쪽으로 가면 지금의 그 신립장군 초상으로 알려진 충주시 그 창동면 가금면이죠. 중앙탄면 창동리로 가서 벽에 부딪히고 그게 다시 또 역작용을 해서 현재 충주 골프장 쪽으로 방향이 물이 틀려져요. 근데 아까 보았던 중앙탑이라는 일대가 거기도 바로 물가거든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강물이 범람할 건 뻔히 아는데 물가에다 이런 조형을 세웠던 이유는 어떤 안정장치가 없이는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중앙탑 일대는 옛날부터 늪지대가 돼서 거기서 찬물이 솟아오른답니다. 그 찬물이 솟아오르는 거를 이 노인분들 얘기를 이걸 암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중앙탑 바로 밑에서는 찬물이 솟아올라오고 이 찬물이 솟아올라오면서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러한 그 순물이라고 하는 쏜살같이 내려오는 이 물기를 이게 잡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해가 중앙탑 쪽으로 안 오고 오히려 이 암물과 이 순물이 충돌하면서 순물이 방향을 현재 골프장 쪽으로 충주시시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그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서 천수백 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소위 그 중앙탑이 지금도 그렇게 꿋꿋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조상들이 과연 정말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김생사지를 만든 것은 현재 중앙탑 일대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에 어떤 절차적인 절차 그것이 아닌가 싶고 또 여기에서는 기와가 출토되는 것이 신라 기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볼 때 대개가 뭐 신라 시대에 세워진 사찰이다. 뭐 특히 뭐 진표의사, 무슨 의상대사, 무슨 원효대사 이런 얘기들이 쭉 내려오는데 사실은 신라 시대의 절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충주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오락산에는 월랑선사 성탑이 있던 곳이 진평왕 때 만들어졌던 그러한 진성여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성여왕 때 만들어졌던 신라 사찰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함통명이라는 또 기와들이 나왔기 때문에 함통 13년이라는 기와가 나와서 신라 시대 기와는 틀림이 없죠. 여기는 김생 우리나라 그 신품 사연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생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했던 그러한 절터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지붕 사이드 쪽 가생에 세워지는 그 침이라는 그 물품 중에 하나가 이제 파손된 게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 여기도 그 처음엔 저희들이 이 오른쪽 이제 곽이 두 개가 있는데 목곽이 처음에 조사할 때 왼쪽에 곽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통통 비은 목곽이 돼서 이게 누가 옛날 그 혹시 관을 사람이 이제 주검이 들어가는 관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해서
뭐 지들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고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발굴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릇을 포개서 집어넣고 예, 괴짝을 짰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은 그냥 폐기 처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난을 당해서 저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임진왜란인지 그 전에 뭐 몽고족 침입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침입을 해오는 난리를 통해서 이제 피난을 가기 위해서 절에서 쓰던 물품들을 저렇게 차곡차곡 6겹으로 포개져 놓았는데 저게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 이렇게 이제 많이 부식이 됐던 것이죠. 저런 예는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무심천에 그 산회사라고 하는 지금의 용화사 그 무심천변에 용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앞에서도 큰 이러한 가마솥에다가 차곡차곡 그 금속재 유물을 집어넣고 한 430점 정도 나왔죠. 그래서 그 청주박물관에 그 산회사 유물 특별전도 하고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피난 때 긴급하게 이제 어떻게 피난을 가면서 저걸 이제 돌아오지 못했거나 또는 찾아내지 못했던 그러한 이것이 나와 있죠. 이것은 김생사지 출토 유물을 떼서 지금 복원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강가에 그 자연 속으로 다 크게 쌓은 그 마치 성곽 같이 그 축대를 만들고 바로 그 연결에다가 이렇게 높이 한 4m 정도 되는 축대를 또 다시 쌓아가지고 절터를 형성했던. 그러니까 이것은 물기를 잡는데 필요로 한 그러한 그 절터였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의 그 설봉산성에서 출토됐던 백제 시대의 토기들입니다. 저게 막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은 저것은 발굴 조사 당시에 뚫린 게 아니라 그 도굴꾼들에 의한 탐침봉에 의해서 이렇게 막 깨지고 뚫혀진 그러한 현상이고요. 이것은 바로 그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금성문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원 지역을 대표하는 게 있다고 하면 하나는 고구려비고 하나는 단양적성비죠. 이 단양적성비가 발견된 것이 1978년 1월 6일 정도 됩니다. 1월 6일인데 이게 당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해서 단양군 하방리 산 3번지가 되는데 행정지명으로 여기서 조사가 됐죠. 근데 이것은 그 단양의 그 성제산에서 그때 1월 달이니까 아니 눈이 녹지 않아 가지고 질퍽질퍽 할 때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돌뿌리가 튀어나와 가지고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돌뿌리가 튀어나와서 거기에 신발에 묻은 진흙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비비는 순간에 글자가 보여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주 현재 그 자연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3등분으로 깨졌죠. 윗부분은 이제 깨져 달아나고 또 세로로 길게 이렇게 이제 크랙이 가 있는데 이건 아주 얕게 팠습니다. 글자를. 얕게 팠는데 현재 달아나서 없는 깨져서 없는 거는 물론 확인이 안 되지만 있는 글자는 거의 100% 다 확인이 되죠. 근데 이게 진흥왕이 단양을 점령하면서 단양은 중령이라는 고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단양 중령이라는 것은 삼국사기에 보면 계림령보다 2년 뒤에 개척이 되죠. 아달라왕 5년에 서기 158년에 개척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단양에 중령이 있잖아요. 중령을 넘어가면 영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죠. 근데 이 얕게 파졌는데 어쩐 이유인지 이걸 아마 만들고 나서 오랜 세월이 안 가가지고 땅속에 매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매몰이 됐으니까 자획이 다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때 뭐 실측하는 모습이고 이제 발굴 조사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여기 뒤짐지고 서 있는 분이 당국대학교 당시 학술단장이었던 정영호 돌아가신 고 정영호 선생님이시고 근데 이 비석은 일단 진흥왕이 단양을 점령하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뭐 이사부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이사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독도와 울릉도를 개척했던 신라장국 이사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사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되는 무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만도 신라가 진흥왕 때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대 국가로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부족 국가적인 개념이. 그래서 사람의 이름 앞에는 그 사람이 어느 부의 소속이다라는 게 반드시 써야집니다. 탁부 출신이냐, 사탁부 출신이냐, 뭐 모량부 출신이냐, 한저부 출신이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날 뭐 말하면 제주도 출신 누구누구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계급과 쭉 나오는데 여기가 이것이 AD 550년 전후에서 세워진 신라 그 진흥왕의 순수비 4개보다 좀 앞서는 이러한 그 순수비의 전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석이 되겠죠. 아직까지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비석의 형태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자연석을 그대로 앞에다 연마를 해서 거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이 비석은 척경비냐 또는 뭐 순수비는 아니죠. 왜냐하면 순수비는 진흥왕이 거기를 다녀갔을 때를 기념해서 세우는 것인데 이 비석은 5월이 아니라 월중 왕교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떨어져 나갔고 몇 년 매돌이 없고 월중 왕교사, 왕이 교사니까 시키는 일이니까 하명하여 이렇게 되겠죠. 월중 왕교사, 탁부, 이사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 이름 밑에는 요즘 말하면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할 때 이제 왕경이니까 관직을 가지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는 이 밑에 지자가 경칭어로 지혜로울 지자가 붙고 또 관직이 붙는데 관직이 뭐 이찬이냐 여기서는 간으로 나옵니다. 그 간으로 나올 때 간 밑에는 또 지탱할 지자가 붙어서 요새 말하면 과장님, 뭐 국장님 할 때 붙는 그거는 또 지탱할 지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오는데 이게 비석의 주인공은 누구냐? 물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소로 여기 보면 추정으로 거칠부도 신라의 역사책인 국사를 편찬한 거칠부 이름도 충분히 깨진 걸 추정해서 한 2년 전에 역시 이걸 학술대회 때 저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거칠부도 나올 확률이 높죠. 여기서 깨진 파편 6조각에서 7조각 정도는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이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비석의 이 내용이 뭐냐면 신라가 중령을 넘어와서 결국 한강 이북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를 점령하면서 중령이죠. 그 중령을 넘어와서 여기를 점유할 때에 신라 편을 들어준 야이차라는 사람이 여기 보입니다. 2번에 걸쳐서 그 야이차와 그 처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다 하는 요즘 말하면 그 시무비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선정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회유 자기 편으로 이제 앞으로도 신라 편을 들어준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사례로 뭐 포상을 하겠노라 하는 일종의 그 회유하는 그런 성격의 비석이 강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불글적자 재성자가 3군데서 보입니다. 단양의 옛 지명이 적성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성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흥왕의 단양 적성비다 이렇게 지금 명칭을 하고 있고 물론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적성비라고 하는 게 순수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순수비였다면 진흥왕이 여기로 왔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단양 순수비가 될 텐데 순수비는 아니고 그냥 그 나오는 지명에 따라서 단양이 옛날에 적성이었으니까 적성비라는 명칭을 하고 있죠. 이것이 78년 1월 6일 날 조사가 됐습니다. 대단했었죠. 그런데 이 비석이 단양을 점령하고서 진흥왕대 이 비석을 세웠다면 진흥왕이 여러 군데 순수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뭐 창녕비, 뭐 마운영비, 북한산비, 뭐 황초령비를 세웠는데 그분이 다녀간 데다 점유한 데다 그런 기념비를 세웠는데 순수비를 세웠는데 단양을 점령하고 소위 말해 중령을 점령하고 이 비석을 세웠을 정도면 이거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중요했던 충주를 점령하고도 틀림없이 이와 유사한 비석을 세웠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고서부터 이게 78년이거든요. 78년 이후부터 충주 일대도 진흥왕의 이와 유사한 비가 있을 거라는 이러한 그 예단을 하고서 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국보 205인 충주 고구려비가 탄생하게 되고 발견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단양이 아까 말씀드린 중령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충주가 계림령입니다. 그 하늘째 있는 데가 그 미륵대원이라는 석실사원이 있는 데가 계림령인데 이 계림령과 중령을 둘러싸고서
고구려와 신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신라가 이제 고구려가 그 이제 북쪽에 수나라, 당나라하고 온갖 이제 그 역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틈바구니를 타서 신라가 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 밀고 올라왔을 때 결국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온달 장군이 출전을 했다가 결국 단양 영춘면에 있는 온달 산성 인근에서 전사한 걸로 지금 거의 지금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 온달이 내가 그 땅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아주 비장한 각오, 그러한 출사표는 바로 계림령과 중령을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바꿔 말하면 충주와 단양이죠. 이 충주와 단양은 뭐냐? 공통적으로 한강의 상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강에 지금 남한강, 보통 한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강의 상류를 개척을 해야만 한강 하류로 가고 한강 하류로 가야만 신라에서는 대당, 즉 중국으로 가는 그 외교적인 루트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륙 양용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신라의 그 고구려의 부마가 내가 그 땅을 빼앗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계림령, 충주, 그 다음에 중령, 단양 이 일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신라가 굉장히 첨예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김춘추가 김춘추가 그 화랑이었던 김품석 사위죠. 김품석이 합천, 지금의 합천이라고 하는 곳에 당시 대하성 성주로 있었는데 이때 의자왕대에 막 백제 의자왕으로부터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그 김품석 일가가 몰살을 합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인이었겠죠. 장인이었던 김춘추, 춘추공이 나중에 태종무효랑이 된 사람이죠. 그 태종무효랑의 이 기둥에 그 소식을 자기 사위와 딸이 이제 그 전장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벽에 기대 서서 3일 동안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눈 한 방울 깜짝거리지 않고 계속 막 고민하고 이제 분노를 찾겠다는 거죠. 이게 기록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춘추가 고구려로 들어가요. 고구려로 들어가서 백제를 멸하게 우리를 좀 도움을 달라 하니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나 보장왕에서 거절당하죠. 그 포로로 붙잡혀요. 이게 외교 사절이죠. 그 도움을 청하 이것을 김춘추의 청병 외교라고 합니다. 군사를 청하러 고구려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김춘추의 청병 외교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붙잡혀요. 그 붙잡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니들이 뺏은 새로 점령한 중령 이서, 중령과 계림령을 돌려놓지 않으면 너는 살아서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김춘추가 억류가 되었던 구실도 바로 충주 단양, 바꿔 말하면 한강의 상류 지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상류가 그만큼 문물 교류도 중요했지만 군사적인 도로로서 이제 대단히 중요했던, 그 한강은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와 똑같은 개념이니까 여기를 점유하지 않으면, 특히 충주는 철과의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의 산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달이 출사표를 던지거나 또 김춘추가 청병 외교하러 고구려 갔을 때 또 그 땅을 반환하지 않으면 살아서 못 들어간다고 억류되는 구실이 되었던 것이 전부 다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양의 적성비고 지금 보호각이 돼 있어서 단양 북단양 휴게소에서 올라가면 바로 인근에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청주의 철당간이라고 하는 용두사지 철당간인데 단간이 대개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받치고 있는 지주, 저 단간 지주는 우리 국내에 한 82개 정도가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식이 돼서 없고 그 받치고 있던 지주만 남아 있는데 이건 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철당간이 국내에 몇 개가 있죠. 이제 여기도 있고 저 안성 칠장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저 법주사에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 대홍의 시대 때 그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다 뜯어서 녹여가지고 당백전 만드는데 썼고, 그게 지금 이제 그 뒤에 새로 만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보가 되어 있는 건 여기에 철통에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유준풍이라고 해서 광종 때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광종이 아까 충주 숭선사를 창건했던
광종 5년에 자기 어머니 신명순성왕후를 위해서 만들었던 절이죠. 그러니까 이 사찰에는 영당이 있었겠죠. 아버지 태조 왕건의 초상과 그 어머니 신명순성왕후의 초상이 있던 영당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충주 숭선사 금당의 뒤편에 보면 한 단 높은 건물이 바로 길게 나가는 건물이 반드시 그건 영당이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왕 국왕의 초상을 걸어놓았던 이러한 사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철당간 지주죠. 이거는 청주에 있는 그 상당산성입니다. 이 상당산성도 아마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산성 중에 하나인데 잘 복원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 상당산성을 필두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석탑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돼서 석탑의 나라라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산성의 나라입니다. 산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건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단일 지역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고인돌도 많지만 특히 한국을 산성의 나라 또는 석탑의 나라라고 하는데 주저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에 많은 산성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은의 그 유명한 삼년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괴산의 미륵산성, 충주의 장미산성, 단양의 온달산성, 그 다음에 잔양의 적성산성 이러한 상당산성을 모두 합해가지고서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조사를 하다가 우선 지금 멈칫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이 이렇게 산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기가 그만큼 전장터가 많았던 곳이죠. 특히 뭐 이중환의 그 택리지에도 언급이 되듯이 마치 충주라든지 일대는 중국의 형주 땅과 유사하다. 그래서 전장이 나면 반드시 전장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그 기록에 남아있을 만큼 여기가 그만큼 삼국시대 때부터 전란, 6.25 한국전쟁 때까지 여기가 뭐 임진왜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특히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법주사 같은 경우는 보은에서도 한참 한 30여리 떨어져 있는 그 산속에까지 들어가서 다 분탕질을 하는 뭐 모든 그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거의 과반수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산성이 많았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여기가 전장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언젠가는 이러한 충북에 있는 고대 산성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끝으로 아까 얘기했던 단양적성비가 발견된 것이 78년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가 이렇게 딱 발견이 돼서 지금 여기 학술조사단장으로 있는 정용호 선생님이 단양적성비를 발굴하고 또 역시 충주 고구려비를 발굴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전시관에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 아까 단양적성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금속문은 그때 있었던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때 그 장소에 쓰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 비문은 읽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한 사실이 언제 일어났느냐고 하는 언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언제? 어느 때냐. 근데 단양적성비도 월중왕교사 나가요. 몇 년 매돌이 달아났어요. 몇 년 매돌이 가장 중요한 월중왕교사. 몇 년 매돌인데 우회가 5월인지 1월이 될는지 모르지만 월중왕교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월중왕교사 왕명을 받아서 몇 년 매돌에 왕명을 받아서 탁부 이사부가 중심이 돼서 뭐뭐 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충주 고구려비는 그보다 더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외형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저 집안에 있는 광개토왕비와 너무 더 흡사하죠. 다만 규모가 작을 뿐이죠. 이 광개토왕비는 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이죠. 높이가 6m가 넘는 것이고 이 충주 고구려비는 약 한 2m 정도 남짓되는 작은 비석이죠.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돌기둥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비석에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인데 그 언제가 몇 년이 없어지고 5월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 몇 년 매돌이 돼야 되는데 몇 년이 없이 월중으로 나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5월중 고려대왕 이렇게 나가요. 그 5월중 고려대왕, 뭐 상왕, 조왕 뭐 이렇게 해석이 왈가불가한데 이 비석은 원체 마모가 심해서 이 내용이 다 밝혀지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작년도에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특별 그 이제 학술회의도 개최를 하기도 했는데 거의 이것이 뭐 장수왕 연간이다 또는 그 손자인 문자왕 때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배워왔던 삼국관계 기사하고는 좀 판이한 게 다른 게 많죠. 우리는 보통 고구려 백제신라가 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삼국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비석에 보면 고구려는 형제의 나라, 신라는 동생의 나라. 그래서 앞면에는 오히려 우호 관계로 있다가 뒷면에 나오면 신라가 이제 소위 배신을 하는 이쪽에 약간 악화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준 고대 문화유산이 우연한 기회에 어떤 흔히 또 발견이 되지만 자기 몸을 홀랑 드러내놓고 실체를 다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단양적성비는 월중왕 몇 년 매돌지도 없고 월중왕 여기는 5월중으로 이게 뭐 김년이 되든 병자년이 되든 울충년이 되든 뭐 나와야 되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없는 걸 가지고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퍼붓고 있는데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좀 난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주를 중심하는 중원 또는 중원 문화권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문화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 상류를 중심하고 있고 그럼 이것은 뭐냐? 단양적성비는 신라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북상했다는 얘기고 이 비석은 남북한통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구려비라고 하는 거는 저 중국의 집안에 두 개가 있고 그러면 이곳은 고구려가 남하했다는 비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남진이요 하나는 북진이요. 나는 상대적 국가의 상대적 성격을 가진 두 비가 한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구역상 충주, 단양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그 당시는 한강 상류라는 개념에서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소위 중원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역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중앙탑 일대에서 보이는 그 소위 말하는 삼국기의 복합 문화적인 양상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건 완전히 상대적 국가야. 즉 남진이요 북진이라고 하는 상대적 국가의 상대적 성격의 고비가 두 개가 이렇게 한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이 중원 문화권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